안녕하세요. 자, 오늘서부터 중급 회계를 하는데 교재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뭐 핑계를 대자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교재가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좀 약간 늦춰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나눠주는 프린트는 그 앞에 부분에 우리 이제 이론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아마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제본으로도 우리가 이제 내기로 이제 제가 출판사 사장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뭐 최소 제본이라도 제가 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진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나가겠습니다. 저자는 2명인데 주 저자는 제가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그 박민석 공인회계사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면서 지금 같이 이제 그 회계법인에서 같이 이제 일을 하기로 해서 그 친구가 또 이제 굉장히 이거 IFRS도 관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수를 쭉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언도 해주고 걔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걔가 논리적으로 이 부분이 좀 모순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같이 친한 친구이자 또 이제 같이 일하는 삼성역에서 이제 같이 이제 회계법인 둘이 같이 하기로,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뭐 회계사들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그 친구 의견도 반영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런 또 변수로 인해가지고 대신 이제 교재 완성도는 더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이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회계 원칙. 회계학 때문에 여러분들 뭐 많이들 특히 이제 간평사하고 관세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수업만 잘 따라오면 그렇죠, 전혀 애로사항 없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장의 재무회계 회계 원칙인데 여기서는 시험은 안 나옵니다. 여기서 뭐 시험에 낼 만한 그런 주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은 2장에서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뭐 지문 하나 정도로 뭐 언급될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들이 이거 뭐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자, 1번에 보게 되면 재무회계 정의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과 관련된 어떤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어디에 유용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재무정보에 대한 질적 특성을 할 때 그 정보가 유용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제 그게 이제 개념책에서 나오는,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회계라는 거는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회계 분류 보게 되면 재무회계, 관리회계가 있죠. 정보 이용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이 정보를,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 이용자가 크게 내부 정보 이용자,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경영자가 되겠죠. 기업 내부에 있는, 그렇죠? 경영자가 될 거고, 외부 정보 이용자는 이게 이제 우리 2장에서 나오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 목적에서의 주요 이용자가 되는 건데,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주주 있죠, 주주. 잠재적 투자자. 그 다음에 채권자, 뭐 기타 대여자. 그래서 주주하고 채권자가 가장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인데, 이들의 요구하는 정보 수요가, 얘는 그렇죠. 뭐 하는 게 주로 일이냐면, 얘는 의사결정하는 게, 경영을 하기 위한 경영 의사결정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가 바로 뭐냐면 이게 관리회계가 되는 겁니다. 의사결정 또는 성과평가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정보 이용자는 얘는 정보를 이용할 때 뭘 통해서 이용하느냐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얘네들이 이용하는 회계는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얘네들이 의존하는 정보는 재무제표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이런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게 바로 요놈이에요, 요놈. 재무회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보고 수단 보게 되면 일정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기업 임의대로 작성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 원칙에다 해서 이제 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갭을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갭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 이걸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정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기업 회계기준. 저는 그게 더 좋거든요. 규칙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우리나라 기업 회계기준. 저는 공부할 때 그걸로 공부했어요. 예. 이거는 원칙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 작성하는 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주관적인 판단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뭐 전 세계가 다 글로벌화 되니까 그렇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걸로 작성해라. 우리나라 회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는 외국 투자자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계 원칙의 지배를 받고 그다음에 그렇죠? 가장 많은 그렇죠?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주요 이용자는 바로 주주하고 채권자가 되는 거니까 거기 범위가 넓고 전체적이다. 그리고 시간적 관점은 이거는 어떤 미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과거 사건의 결과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그 거래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 관점에서 과거 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외울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위해서 어떤 원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기업의 올바른 의사결정. 그래서 기업의 이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의사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은 없고 일정한 목적의 특수 목적의 보고서 형태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자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범위가 좁고 부분적. 이걸 누구나 다 이용하면 어떻게 보면 기업 내부의 정보를 밖에다가 유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는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이라 하면 미래지향적이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3번의 회계의 사회적 역할. 옛날에는 뭐 이런 거 잠깐 물어보긴 했는데 지금은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1번에 보게 되면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나왔죠.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어요. 기업도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 뭐 돈이 넘치는 그런 셈이 있다.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네. 그렇죠? 즉 돈이 무한대로 있다 그러면 뭐 아무데나 투자하면 되겠죠. 뭐 어차피 뭐 돈이 무한대인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자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죠. 돈. 근데 이거는 이제 희소성이죠. 희소성. 희소하니까 그렇죠? 희소한 제한된 자원 가지고 나의 그 산출된 이 결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죠? 효율성이 높은 기업마다 효율성이 높은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이 기업에 대한 정보, 회계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회계 정보가 투자자의 이러한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을 제공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1,000만 원 있는데 주식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냥 막 투자하겠어요? 야, 저거 오를 거니까 저거 사.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투자하죠. 묻지마 투자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공부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에 뭘 분석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 분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 분석 방법이 있고 제 첫 직장이 증권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거 가지고 보고서 썼는데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이거는 매매거래 패턴을 공부하는 거.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 요거만 잘 알고 있어도, 예. 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가지고. 실패는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는 인내력만 있으면 주식 투자에서 실패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렇게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의 수단.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관계에서 뭐 우리가 얘를 주인, 그렇죠? 그다음에 얘가 경영하는 건 아니죠. 얘가 이제 경제적인 돈을 주고 여기에 있는 경영자, 그걸 우리가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 모형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응용시키면 이 주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내 돈을 맡겼으니까. 얘는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뭘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수탁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수탁 책임에 대한 보고 수단으로서 뭘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 재무제표, 즉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밖에 사회적 통제의 합리화, 그 밖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세금 계산할 때. 그렇죠? 그 세금에 계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냥 세금은 그냥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뭐예요? 이익이 있을 경우에 이 이익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과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회계 정보를 이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꼭 지문 하나로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오진 않지만 이제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나마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3번의 회계적 사회적 역할. 상대적으로 그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그놈이 되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오늘 배우는 내용은 지루해요. 그렇죠? 계산기 필요 없습니다. 다 보면 다 이렇게 말문제로 돼 있어요. 재고자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그 말문제 있죠. 2장, 3장에서는 각각 한 문제씩 나와요. 최소. 이론 문제가 다 2장, 3장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기는. 거기서는 말문제가 최소 2문제에서 3문제까지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내용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1장은 뭐 그렇게 그다지 중요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뭐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고. 자, 2절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되겠습니다. 갭이죠, 갭. 제 영어 발음이 좋지는 않은데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발음은 좋지 않은데 미국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별 재미없고. 아무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 IFRS가 이제 국제회계 기준인데 우리나라가 채택했다고 해서 KIFRS. 이게 우리 시험범위죠? 네,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 기업회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회 기준. 이게 옛날 우리나라 기업회 기준이에요. 근데 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회계 기준을 뭐 만들겠습니까? 다 베껴오죠. 예, 이것도 US 갭이에요. US. 미국 회계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글로벌화가 진행이 될 때 전 세계 회계 기준을 통일하자는 그런 작업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유럽 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렇죠. 유럽 기업 회계 기준하고 그다음에 미국 회계 기준 거의 둘 다 유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 회계 기준이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회계 기준으로 딱 이렇게 채택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때 월드콤이라는 회사하고 미국의 이제 엔눈이라는 그 에너지 회사가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분식회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미국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이 신뢰성이 뚝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채택한 요 회계 기준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이 됐죠. 근데 이 둘의 내용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은 요 미국 기업 회계 기준을 이렇게 뭐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 우리나라 좀 상황에 맞게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한 거고. 근데 거의 내용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 연합에 가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업 회계 기준은 그렇죠. 여기 있는 요
기업회 기준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니까 우리 것도 인정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얘네들이 거절을 한 거예요. 다르다고 이제 판단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얘를 이제 부랴부랴 도입을 한 거죠. 2009년도에. 그래서 이제 2009년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고 2011년도부터 강제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부터 상장 기업은 이거는 강제 무조건 상장되어 있다는 거는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주식시장도 다 포함돼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 주식시장이 있죠. 상식이지만 뭐가 있죠? 9시면 딱 개장되는 시장 있잖아요. 코스피 시장.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일본도 마찬가지죠. 코스피하고 비슷한 게 니케이. 그 다음에 자스닥. 미국도 다우 시장이 있고 나스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바로 우리가 이제 상장 주식이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상장 주식에 해당되는 그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국제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기업은 선택이에요. 비상장 기업은. 얘는 선택이다. 상장 기업은 지분이 분산이 잘 돼 있잖아요. 주주가 이렇게 분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많은데, 비상장 기업은 대부분이 뭐예요? 지분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다 몰려 있죠. 대부분 다 지분들이 뭐 몇몇 대주주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지분이 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관계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건 알아서 해라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하고 싶으면 나중에 뭐 상장 계획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IFRS로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고, 그냥 비상장으로 쭉 살아갈 거다 그러면 그냥 일반 기업회 기준으로 작성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선택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회계 원칙이 되는 겁니다. 시험은 안 나오지만 뭐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이게 이러한 회계 원칙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거기 1번에 나왔듯이 회계 행위의 지침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장부를 작성할 때 뭐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행위에 대한 지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회계 실무, 그렇죠? 기업 실무에서 뭐예요? 우리가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장부 작성할 때 바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회계 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 원리가 된다. 그 다음에 보편 타당성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 조정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어떤 특정인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보편 타당성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 조정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나왔죠. 3번은 좀 밑줄을 그으세요. 요거는 종종 시험에 나와요. 요거는. 요 문구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이렇게 나왔죠. 회계학은 어떤 자연과학에서 물리나 화학과 같은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죠.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그죠? 기업의 경제 환경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경제 환경에 따라서 회계 원칙도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게 되죠? 우리 맨날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개정. 개정은 뭐죠? 이게 원래 있었던 게 뭐예요? 내용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정한다고 그러죠. 이거는 원래 없던 내용인데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회계 원칙이 계속해서 뭐예요?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회과학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성격이 사회과학 성격이니까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불변이 아니라 왜? 가변적이다. 종종 언급이 되는 거니까 회계 원칙에 의해서 이제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회계 원칙의 필요성. 이것도 옛날 제가 시험 볼 때는 이게 나왔거든요. 네.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거 시험 문제로 안 나오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같은 거야, 이런 회계 원칙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항상 필요성을 느낄 때는 모든 게 다 그래요. 없다고 가정하면 돼요. 없다고. 그죠? 만약에 회계 원칙이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뭐가 떨어지냐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성이 있어요. 성성성인데, 첫 번째 뭐냐면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신뢰성에 대해 긁고, 회계 원칙이 없다고 그러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 믿겠어요, 기업이. 그렇죠. 아무런 어떤 원칙에 의하지 작성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작성하는데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성을 했겠죠.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 비교를 하려면 서로 동일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지만 비교가 가능한 거죠. 비교를 할 때는 그 비교하는 기준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서로 차이점을 우리가 식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정해진 이런 회계 원칙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고 그러면 그 기업에 따른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기업 임의대로 그쵸 지네들이 사용하는 용어 갖고 막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이해관계자들은 뭐 그거 알 수 있어요? 정보 이용자는 모르죠. 그래서 이해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계 원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시험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른 성 하나 딱 집어넣는 거예요.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거 별로 안 좋은데 그렇죠? 그냥 신비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나왔거든요. 제 학교 다닐 때 이게 중간고사에도 나왔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이걸 냈어요. 이게 회계원칙이 없다며 해가지고 이제 객관식 이제 사지선다형인데 뭐 다른 거 하나 들어갔겠죠. 뭐 목적적 합성이든 뭐 목적적 합성이든 무슨 적시성이든 뭐가 하나 들어갔겠죠. 근데 이거 따지지 않으면 다 맞는 것 같거든요. 다음 또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회계원칙의 필요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원칙의 재정 과정. 이것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재정, 만드는 거죠? 새롭게 만드는 거고, 고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업회계 기준의 재정 주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어디에 있냐면, 금융감독원의 그 산하,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들이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거기서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관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가 갖고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위원회에서 재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일이 회계원칙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진짜 세 발에 피고 그저 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만들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만들어 해서 거기 나와 있는 민간 규제 기관인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얘네들이 이제 회계원칙을 여기서 만들려고 위탁하고 있어요.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여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게 어디 있죠? 저기 청와대 가는 길 있죠? 그 뒷골목 가는 길. 거기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이제 해서 여기 이제 교수님들 여기는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 여기 있는 그 요 위원장님이 옛날 제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대학원 때. 별로 성격은 안 좋은데 아무튼 거기 해서 저보고 한테 너 여기 와서 일할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편해요. 가면 그냥 그 기준서 있죠? 그 기준서 가지고 그거 그냥 직역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 편한데 재미가 없어요. 저는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럴 줄 알았다. 넌 실력도 안 되잖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 같이 있던 그 대학원 동기가 여기 갔었거든요. 그때 회계사 친구 2명이. 근데 역시나 한 1,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재미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위임하고 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권한은 공공규제기관이 금융위원회한테 있지만 만드는 건 민간규제기관에 위탁해서 만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만든 다음에 채택이 되는 게 아니라 공청회를 열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된 기업의 실무 이해관계자, 회계법인, 대표, 담당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 회계 기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안을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면 제일 많이 이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냐면 기업의 실무 관계자들이에요. 뭐 이런 개떡 같은 게 다 있냐. 뭐 천만이 그거예요. 그렇죠? 기업 실무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막 하면서 여기 이제 교수님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실무에 적용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막 문제점이 있고 해서 어떻게 이제 조금 바꿔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 제시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IFRS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만드는 게 복사하는 거, 복사래. 그대로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틀에 맞게 이렇게 이제 회계 원칙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건데 거의 뭐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고 그런 의견만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유임하고 제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회계 정보의 공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 이렇게 나왔죠. 규제가 있다는 거는 누가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재정 권한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왜 이거는 그렇죠?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냐 하는 거야. 성격이 사적 제한 성격보다는 무슨 제한 성격이 강하다는 거야. 공공재 성격에 가깝다 하는 겁니다.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성격이 뭐예요? 공공재적 성격이다 하는 겁니다. 일반 어떤 경제적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돈 주고 거래되는 수요 공급했던 경제적 성격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용해야 되는, 그렇죠? 누구나 다 이용하면 효용이 증가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공공재적 성격, 거기다 밑줄 긋고. 이걸 만약에 시장에다 맡기게 되면 시장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되면 일종의 뭐예요?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재라는 거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 수요량하고, 그렇죠? 수요량 공급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격이 형성이 돼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정보량의 수준이 뭐예요? 굉장히 낮다는 거죠. 예. 과소 공시된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업에 유리한 정보만 공시가 되겠죠. 불리한 정보는 공시가 되지 않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해서 시장에 맡기게 되면 오히려 뭐예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효용이 더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뭐예요? 시장 전체에 대한 효용이 감소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정부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 회계 정보가 과소 공시되어 시장 실패에 이를 수가 있다. 공공재적 성격, 시장 실패.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종종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회계정보의 수요자가 회계정보의 생산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가 회계정보를 과소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회계정보의 수요자가 회계정보에 대한 생산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생산자가 회계정보를 과소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돈 주고 산다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예, 유리한 정보만 제공을 하겠죠. 그렇죠. 불리한 정보는 제공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그 밑줄이에요. 정보 불균형. 이 경제학적 용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정보 비대칭 현상이죠. 당연히 정보의 양과 시기에 대해서는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공급자죠. 기업이 더 유리한 거잖아요. 생산자가 공급자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가 정보 이용자가 되는 거고. 그럼 정보 양과 시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더 크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정보 불균형 현상, 정보 비대칭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계 정보의 공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그죠?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죠? 우리 강제성을 우리가 부여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고 4번에 기업은 유리한 정보는 자발적으로 공시하려고 하지만 불리한 정보는 공시하려 하지 않으려는 동기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규제가 필요하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당연히 이 회계정보라는 거는 공시가 되면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우리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회계정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된 주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론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장 가설에도 뭐 약형, 중강형, 뭐 강형 이런 시장이 있는데 분류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회계정보가 주가 정보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주식 가치를 위해서는 당연히 뭐야? 유리한 정보만 공시를 하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3번에 정보 불균형 존재해서
이게 좀 경제학적 용어인데 여러분들 뭘 옆에다 써놓으시냐면 역선택을 방지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역선택 방지. 근데 경제 공부하시니까 다 알겠죠? 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경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성구 박사님께서 그렇죠? 네. 잘 가르치지 않나요? 이 화려한 그 판서와 함께.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역선택이죠. 역선택. 이 역선택 얘기하는 게 바로 뭐죠? 중고차 시장이죠. 내가 중고차를 사는데 그 차에 대한 정보가 내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차를 파는 사람은 다 알죠. 그 차가 사고가 난 차인지 그렇지 않은지. 근데 사고가 난 차면 당연히 그 차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되니까 그 정보를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그 사고 난 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정보를 모르니까 그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이 뭐야? 잘못된 선택이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역선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공급자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요자 간의 정보 불균형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원칙의 제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적인 방법, 귀납적 방법. 쉽게 얘기하면 연역적인 방법은 그냥 대학 교수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공부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회계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우수하겠지만 뭐는 떨어질까요? 이분들은 실무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실무 적용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귀납적 방법은 이거는 기업의 뭐예요? 실무자들에 의해서 그런 경험들에 의해 가지고 회계 원칙을 만드는 거야. 근데 얘는 실무 가능성은 증가가 되지만 대신 뭐예요? 이론은 어떻게 이론적인 체계는 그런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혼합을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KAI에서 만들어요. 교수님들이. 그렇죠. 이론적 체계에 의해서. 만든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연역적 방법이겠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뭘 연다고 그랬죠? 공청회 열어가지고 아까 기업의 담당자들 다 불러가지고 이거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문제점이 있냐 없는지 그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귀납적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우리가 교과서상에서는 뭐 정치적 과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행 원칙의 제정 방법 그걸 기억하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을 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 정도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회계 원칙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내용이죠. 상장 기업은 IFRS를 그렇죠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비상장 기업은 선택 적용이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IFRS나 일반 기업회 기준의 선택 적용이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부터 이게 이제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최초로 IFRS를 도입한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일 것 같죠? 가장 큰 대기업, 뭐 삼성전자, 현대. 아니에요. 의외로 어디가 먼저 도입을 했냐면 풀무원이에요. 풀무원. 풀무원 아세요? 두부 만드는 거. 여기가 IFRS 도입했어요. 가장 최초. 그 이유는 뭐냐면 풀무원이 요 당시에 싱가포르에 상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싱가포르 그 주식시장에. 그 이제 외국 시장에다 이제 상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회 기준으로 재무제표 작성하면 상장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 기준을 도입해가지고 재무제표 작성해가지고 거기 상장하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풀무원이 우리나라 최초 IFRS 도입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든 상장 기업에 다 적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국제 기준의 특징 별표입니다. 얘는 시험에 종종 잘 물어봐요. 자, 우리 1장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 가능성이 제일 높은 놈 누구냐? 그러면 이제 얘예요. 얘. 국제기준의 특징.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제목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보게 되면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 밑줄. 제목만 밑줄 그시면 돼요. 원칙 중심이다. 이제 이게 대비되는 게 이게 이제 규칙 중심. 요거하고 대비가 되는 말이죠. 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계 원리 때 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공부를 했죠. 예를 들어서 사채를 할인 발행한다. 966원에 발행했다. 현금 966원. 그 다음에 사채. 우리가 공부할 때 회계 처리 이렇게 해서 공부했죠. 발행차금 계정 써가지고 사채 액면가액은 사채 장부가액은 액면금액으로 계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의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차금 계정을 써가지고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네.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회계처리를 반드시 이렇게만 했어야 됐어요. 반드시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차금 계정을 써서 사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라고 다 회계 원칙에서 다 정해놨어요. 무슨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옛날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제기준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뭘로만 표시하면 돼요. 현재가치 평가해가지고 삼각형 원가로만 표시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회계처리는 너 마음대로 해. 그죠?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는 사채 1,000원에다가 여기다가 반드시 사채 할인 발행차금 계정을 써서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그랬는데 규칙 중심에서는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얼마로만 표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계처리를 통해 가지고 966원으로만 표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 현금 966원 그 다음에 사채 966원. 옛날에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이게 틀린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원칙적으로 얼마로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966원으로만 장부에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IFRS 시험 문제에서는 회계 처리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안 물어봐요.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뭘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험이 그래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얼마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966원.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FRS 시험 문제에서는 옛날에는 제가 볼 때는 이 회계 처리를 다 물어봤거든요. 맞는 회계 처리는. 그리고 주관식 시험 볼 때도 다 뭐예요? 회계 처리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하시오가 다 그게 이제 다 문제 유형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빠져나갔죠. 회계 처리를 물어보지 않고 이제 뭐예요? 그 손익계산세 뭐 비용으로는 얼마 계상되는 건가? 장부에는 BS상에서는 얼마로 계상되는가? 그리고 미치는 효과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만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그런 사항들은 그 작성하는 너가 전문가적인 판단에 맡기겠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바로 원칙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두 번째, 연결재무제표 중심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고급 회계에서 연결회계를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나오면 한 문제인데 그 한 문제 맞추려고 그 고급 회계 연결회계는 어떻게 보면 이 재무회계 내용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연결재무제표가 이제 뭐냐면 자, A기업이 있고 B기업이 있는데 자, A기업이 B기업에 지분을 50% 초과하고 있어요. 과반수. 그러면 이 A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배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반수니까 B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뭐야? 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피지배기업 또는 우리가 종속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뭐예요? 독립된 기업이 되는 거죠? 이건 A법인이고 B법인이 뭐잖아요. 각각에 대한 법인격이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차대표 작성하면 누구 이름으로 A회사 그리고 얘도 이제 BS 작성하면 누구 이름으로 B회사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니까. 자, 이런 재무제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각 기업의 별도 재무제표다 또는 개별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A기업이 B기업을 지배하고 있으면 얘는 반드시 뭘 작성해야 되냐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배기업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기업이지만 회계는 형식보다는 뭘 중시해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두 개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얘가 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재무제표를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거죠. 합쳐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관점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경제적에서는 법적으로는 독립됐지만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인 이걸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연결 실체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 실체의 관점에서 A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A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A기업은. 얘는 작성은 안 해도 되지만 그렇죠? 이 연결 재무제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연결 회계를 통해서 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별도 재무제표도 작성을 해야지만 작성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둘이 이렇게 각각 작성하는 거 합친 다음에 서로 간의 내부 거래 어떻게 하면 돼요? 상계 제거하면 바로 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부 거래를 하면 지들끼리 거래한 거. 근데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게 되면 그거는 거래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내부 거래 제거해서 만드는 게 바로 연결 재무제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 재무제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죠. 국제회의 기준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보고하는 연결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제시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A기업이 연결 재무제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근데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다 작성을 하죠. 작성해서 합쳐놓고 내부 거래 작성하게 되면 쉽게 우리가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손익계산서를 공부하게 되면 포괄손익계산서예요. 포괄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을 인식을 할 때 단기 실현된 손익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미실현된 기타 포괄손익도 인식하는 거죠. 포괄손익 방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IFRS 손익계산서 보게 되면 수익, 비용, 수익에서 비용 차감한 걸 우리가 단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단기순이익.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가 여기서 끝나요. 근데 IFRS 손익계산서에서는 단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이게 포괄손익 방식이니까 여기에 기타 포괄손익도 계상을 하는 겁니다.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이라 하면 미실현손익. 단기손익은 실현된 손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미실현된 손익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포괄손익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비용을 나중에 다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 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손익계산서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비용 성격 그대로 표시하는 성격별 손익계산서가 있고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에 따라서 각 기업의 기능별로 구분해가지고 비용을 표시하는 수익은 동일하고 비용만 다른 거예요. 기능별 손익계산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게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거니까 시험에서 잘 물어보는 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결국에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효과인데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봐요.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인지. 이게 서로 다르죠? 누구 때문에 다르게 되는 거야? 기타 포괄손익 때문에. 그렇죠? 단기순이익과 총포괄손익의 차이는 누구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기타 포괄손익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미치는 효과, 여기에 미치는 효과. 그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가 중요하게 된 거야? 기타 포괄손익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매년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IFRS가 포괄손익 방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순이익과 총포괄손익의 차이를 가져오는 기타 포괄손익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나중에 가서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해결할 때 다 공부를 해봤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당해년도에 이게 경영 성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해년도 경영 성과로 인해서 단기순이익
그쵸? 변동분이 기타 포괄손익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100원이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00원 증가한 거고, 기타 포괄손익이 플러스 100원이다. 그럼 얘도 증가한 거고. 그래서 결국 포괄손익 200원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 변동분이 궁극적으로 이제 어디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BS상의 자본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BS의 이제 자본을 보게 되면,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크게 5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건데, 나중에 또 얘기 될 거니까 그냥 미리 들어 놓으세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 조정. 해서 이거는 무슨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 회계할 때도 얘기한 적 있었죠. 그래서 자본 거래를 통한 증감분은 직접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야. 경영성과로 보고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타 포괄손익 누계.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이 있는 거죠. 이익잉여금. 근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둘로 구분되죠.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거하고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거.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기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을 간략하게 얘기할 때 이제 들었던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바로 요 부분이, 그렇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 부분이 바로 손익거래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익거래의 결과는 손익계산서에서 보고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고, 실현된 거니까 처분이 가능하니까. 기타 포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가는데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건 일로 가고 재분류되지 않는 거는 일로. 이렇게 가는, 그렇죠? IS하고 BS 간에 연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되게 체계적이에요. IFRS가 가만 보면, 그렇죠? 원칙 중심이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의구심은 들긴 하지만, 제시되고 있는 원칙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그 체계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번에는 이제 BS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성과인 손익 측면에서는 포괄손익 방식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BS 측면. BS 측면에서는 뭘 중시하냐면,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때 측정 기준의 속성으로서 공정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 웬만하면 뭐예요? 공정가치로 평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자산부채에 대한 공정가치를 알 수가 있으면 공정가치. 이제 앞으로 제가 FV 하면 공정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BV 쓰면 이거는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북밸류. 북이 장부거든요. 네. 좀 약자를 쓸 겁니다. 손익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제가 이제 단기순이익의 약자는 넷인컴에서 NI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단기순이익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 기타 포괄순이익은 이게 어더 컴프리헨시브 뭐죠? 인컴인가? 해서 이거 OCI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OCI 그러면 기타 포괄순이익 의미하는 거고, 총 포괄순이익은 CI.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NI 하면 단기순이익, OCI 하면 기타 포괄순이익, 그 다음에 CI 하면 총 포괄순이익. 그렇죠? 장부, 요거 이제 공정가치 평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BS가 있으면 여기 자산과 부채, 자산에서 부채 차감한 게 바로 자본이 되는 거죠. 자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본은 우리가 측정 기준에 의해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측정 기준에 의해서, 측정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측정 속성을 나타내는 거 있죠. 우리가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데 과거에 과액으로 부여하면 그걸 역사적 원가다. 그 다음에 뭐 현행 원가다, 실현 가능 가치다, 개념체계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다음에 뭐 현재 가치다. 이게 바로 이제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측정 과정인데, 그 측정 기준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때, 얘는 측정을 하는 개념이 아니죠. 얘는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측정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를 측정해서 그 측정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바로 뭐예요? 자본은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속적인 개념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자산 부채를 우리가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산 부채에 대한 공정 가치를 알 수가 있으면,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으면 그러면 공정 가치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우리가 공정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그럼 상대적으로 자본도 뭘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공정 가치에 유사하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뭐 할 때 나중에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재무제표를. 그렇죠? 기업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이게 이제 이 재무상태표가 유사한 금액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FRS에서는 이런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런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가지고 뭐 기업 가치 평가라든가 또 기업의 가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유사한 금액으로 만들어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중시한다는 거예요? 공정가치 평가 중시.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회계 처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죠, 걔는. 그렇죠? 무조건 걔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IFRS에 대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포괄손익 방식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서. 예.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서부터는 다 중요해요. 2장서부터는 이제 다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우리 2장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